얼마 전까지도 또 이제 내가 수업하던 친구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물리 논술은 영 자신이 없대. 그래가지고 화학 논술은 그래도 좀 할 줄 알 것 같아가지고 수시 원서를 썼는데 다 화학 논술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은 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학 논술 수업 수강 신청은 해놨는데 그런 거 이제 그 등록은 해놨는데 이놈 새끼가 맨날 빠진대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나 저거 그만 들을래? 막 이런대요. 한 2번 가보더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도움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아무튼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자꾸 뺑기를 부린대요. 근데 걔가 어땠냐면 재수생인데 전년도에 그 화학 논술로 해가지고 수시 원서를 썼었어. 논술 전형으로. 그랬는데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연습은 안 하고 그냥 화학에 좀 자신이 작년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기분이가 좋았대요. 왜 기분이가 좋아요? 다 맞힌 것 같아서. 맞췄다. 잘 풀었어. 답을 맞은 것 같아. 내가 충분히 자신 있게 푸는 문제야. 그러고 나와서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 재수생이라 그랬잖아. 떨어졌으니까 올해 또 공부하고 있겠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분명히 논술 문제를 풀면은 다 맞힌 적도 있었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봤는데 난 다 맞췄다고 이제 그 해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 다 보니까 내가 맞힌 거랑 나중에 발표된 거 봐도 똑같아. 그래 다 떨어졌잖아. 논술은 이래서 문제야. 다 맞췄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좀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가 제가 분명히 나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애야. 걔가 붙어 막. 제가 평소에 내신에서도 나보다 내 친구가 공부를 좀 못했었고 성적도 잘 안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얘가 붙는 것까지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논술은 이게 추첨이구나, 로또구나. 될 놈 되고 안 되는 놈들은 안 되는구나. 공부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을 좀 선입견을 가지게 돼서 올해도 화학논술 수업 가서도 잘 안 듣고 가기 싫어해서 엄마 나 그건 등록 취소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내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내가 논술 수업까지 하는 입장에서 그래 수능 열심히 봐야지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자 이렇단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 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거나 해가지고도 그렇기도 하지만 나는 논술 수업이라는 거, 논술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공부한다고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하는 애들, 포기하는 애들, 관두는 애들, 거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런 이유도 또 있다.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다. 재수생인데. 전국에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논술 공부를 답안 연습까지 해서 첨삭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 답안 시간 안에 적절한 표현으로 안배도 잘 하면서 쓰는 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친구가 굉장히 찾기 힘들다. 진짜 사실이고요. 대치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두 번째 또 잘하던 애가 떨어지고 좀 원래는 실력적으로 모자란 애가 붙었었던 그런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얘가 왜 떨어졌겠니? 탑만 맞았으니까 떨어졌겠죠. 얘는 왜 붙었겠니? 답도 맞고 뭔가 잘 써서 가산점을 받았으니까 붙었겠죠. 얘는 근데 둘 다 답을 맞았었을 텐데 왜 떨어지고 왜 붙었겠니? 얘가 쉽게 풀어서 답을 다 맞았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비슷한 학교, 같은 학교, 같은 과, 비슷한 커트라인의 과에 지원을 하긴 했는데 과가 달랐을 수도 있기는 한데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하겠는데 문제가 쉽게 나왔나 봐. 쉽게 나와서 다 맞췄나 봐. 쉬운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라 그랬죠? 답 맞히면 망했다. 망한 건 아니고 이건 답 맞히는 게 기본 점수구나. 쉬운 문제구나. 나하고 똑같은 수준에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지원해가지고 같이 경쟁해야 될 얘들은 일단 다 맞고 시작하겠구나. 답안지 잘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산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써야지. 내 생각엔 얘는 나름의 방법으로 풀었을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고득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채점할 때 득점에 유리한 방식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뭐? 채점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써야 된다고. 뭐? 재심은 항상 확인하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분명히 떨어진다고. 얘는 왜 붙었겠다고? 마침 쉽게 나와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만한데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만하면 또 잘 쓰기도 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써가지고 붙었을 거라고. 그런 요령을 알고 있었으면.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보다 못한 애도 붙던데요? 네가 논술은 더 못할 걸? 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답안 작성 요령은 얘가 더 나았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함부로 논술은 그냥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잡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이 난 것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쉬운 문제 나오면은 결코 환호해서는 안 되고 긴장해야 된다. 답까지 틀려버리면 난 탈락 확정이다. 불합격 확정이다. 계산 실수 하나 없이 답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되 쓰기까지도 가산점 얻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문제를 받아봤더니 이게 세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뭘 풀라는 건지 뭐 공식을 제시면서 알려주는데 저건 뭐에 어디다 쓰는 공식인지 하도 모르겠어. 웃으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문제 이해도 안 가. 답은 모르겠어. 얘들도 모를걸? 하면서 이제 요건 기본 점수가 100점 만점에 빵점이구나. 100점 만점에 10점이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차피 다들 틀릴 거 나는 뭐라도 써서 점수 건져보자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한 4년쯤, 5년쯤 된 얘기긴 한데 내가 재수행 종합반에서 수업을 할 때 요 중에서도 이제 논술 보는 친구가 있어서요. 당시에는 연대 논술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잠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또 밀렸는데 10월 달에 연대 논술이 있었는데 얘가 원래 한양대 다니다가 잠깐 휴학한 애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이제 재수행 종합반이니까 나랑 수능 수업도 하다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논술 수업도 했습니다. 정규반에서 논술 수업, 수능 수업을 같이 했었는데 얘가 다 듣다가 이제 이놈 시기가 이제 연대 논술 보러 갔어요. 시험 보고 오겠죠. 10월 며칠에 이제 10월 첫째 주 토요일, 10월 3일쯤에 토요일에 시험 보고 아직도 이제 수능 수업은 하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선생님 잘 봤어요. 붙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나는 모르니까. 문제 뭐 나왔니? 발표를 즉시 안 하죠. 문제 뭐 나왔니?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고요. 이런 거 나왔고요. 이런 거 나왔고요.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랬구나. 어떻게 풀었니?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거라고 풀었어요. 야, 너 문제 제대로 외워왔니? 그렇게 나온 거 맞아? 맞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그게 맞다면 너 그거 답 아닌데. 그래요? 생각해봐. 이렇다며. 네. 그럼 이래가지고 답이 이게 돼야지. 맞네? 그래요. 이번은 뭐였어? 선생님이 이래 해가지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진짜 맞니? 예, 맞아요. 엊그제 봐가지고 생생해요. 진짜 조건이 그랬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요? 세 번째 문제는 뭐니? 이래서 이래 나왔어요.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을 해봐, 임마. 이거야 되잖아. 그렇구나. 4번 문제는 뭐 나왔니? 알아서 뭐 하게요? 그래,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거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얘야. 그래. 네. 그런 다음에. 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알았어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서 수능은 이제 또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대로 본 다음에 2월달이 됐습니다. 수능 점수 발표되죠? 발표되자마자 수시논술 합격 여부 이제 판단되죠. 그때 이제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즉시 발표하니까 발표됐어요. 수업은 전년도에 끝났었죠. 난 이제 겨울방학 특강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신우 씨가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연대가 좋아요? 고대가 좋아요? 그래요. 뭔 얘기야? 둘 다 붙었는데 어딜 등록할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고대가 논술로 봤었습니다. 지금 저 이상한 거 안 보고. 연대가 좋아요? 고대가 좋아요? 그래요. 붙었나 보다, 이 새끼. 서울대가 좋아 그랬죠, 내가.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아무튼 수고했고 축하한다. 너 수시로 붙었냐? 그랬더니 네, 그래요. 저 연대 갈래요. 그러면서 왜? 수시로 붙었냐? 네. 너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붙었네요. 그래요. 자, 얘가 꽤 잘하는 애였었습니다. 얘가 그 수능반에서 내가 그때 재수종합반에서
물리 1, 2 수능반, 물리 논술반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는 물리 2반에 있던 애예요. 그래서 물리 2도 되게 자신 있게 공부하던 애인데 얘가 이 정도로 틀릴 정도였으면은 내가 보기에 아닌데 싶지만 어련한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지간한 학생들이 보기에는 정답 맞히기가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었고요. 그랬으면은 답 틀린 거 괜찮아요. 근데 얘는 나하고 이제 트레이닝 한 게 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자신있게 또는 자기는 맞았다는 착각이 있었으니까 풀어서 답이 다 틀렸지만 물론 수리논술도 잘 봤겠죠. 니들 나하고 열심히 수업하면서 수리논술 열심히 해야 된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잘해야 돼요. 이것도 뒷받침이 됐겠지만 어려워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안 쓰고 나온 애 분명히 있었을 거야. 얘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까지는 뭐라도 맞았을 거야. 뭐? 이게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답을 맞았다는 전제로 채점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썼으면 그거 득점은 하고 정답이 틀렸으면 틀린 건 그냥 틀린 거 처리하는 거라고. 뭐라도 써야 되지 내가 자신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백지 내고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살아있는 실제 존재했던 증거들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때 물리만 어려웠겠니? 네, 그렇습니다. 물리만 어려웠어요.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지정한 다음에 니들이 시험을 보잖아. 생명과학 논술, 화학 논술, 물리 논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으면 물리 논술 평균 점수 안 봐도 뻔하죠. 여기 있었겠죠. 거기 중에서 조금 잘하는 애들이 있었겠죠. 생명과학 논술은 좀 쉽게 나왔다 치자. 평균 점수가 여기 있었겠죠.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잖아. 여기서 합격자가 안 나와야지. 한 명 나오든지. 근데 여기서 얘도 붙어. 답도 다 틀려놓고. 무슨 얘기야? 과목별 절대 점수 가지고 채점하고 등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리 논술 너무 어렵게 냈나? 표준화해가지고 점수를 보정해 준다는 거죠. 선택 과목에 의한 차이점은 아예 없습니다. 알아요. 생명과학부 선생님이 물리학과 선생님이 교수님이 출제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문제 내셨어요? 이렇게 냈는데요. 아, 그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 적절 문제 같아요. 뭐 내셨어요? 이렇게 냈어요.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물리하는 애들은 알겠죠? 아, 이거 쉬울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선생님 그거는 좀 이렇게 해야지.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정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점수는 절대 점수 가지고 합격시키시다. 안 됩니다. 과목별로 이런 것들 유불리는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기만 하면 돼요. 막말로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우리 같이 쓰기나 논술 메커니즘, 논술 채점 메커니즘에서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왜? 평균 점수 내려가고 친구들은 다 틀리고 백지 내고 울고 있고 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써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적절한 그래도 필요한 표현 이런 건 있겠지라는 것들 아는 대로 총동원해서 공부도 좀 했으니까 써내서 여기에서 얘들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이만큼만 점수 더 얻으면 여기서 이만큼 얻은 애들에 비해서 어이구 얘는 특출나구만 그래가지고 피라미드에서 여기로 가겠죠.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 살아있는 상황으로서 공부 안 한 애들이 많다. 논술 문제, 논술이라는 시험의 성격 자체를 모르는 애들도 많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을 안 하니까 잘못 공부하는 애들도 많다. 기출문제 해제 풀이만 보면서 저 선생님은 되게 잘 푸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답안 안 써본 애들 많다. 잘못된 강의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많다. 막 그냥 니들 물리 원만 했지 물리 2는 이런 것도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니들 모르는 소리만 막 해놓고서는 신기하지 이런 것도 풀 줄 알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설명하는 강의를 그렇구나 하고 되게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많다. 실제로 시험은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합격생이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수업 첫째 날 수업만 들었어도 일단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첫째 시간에 채점 메커니즘 쓰기 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얘기했죠.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답안지를 써봤고 내 필속과 답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총알 준비가 됐죠. 이 얘기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쭉 쓰는 거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생겼죠. 그거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표현으로 잘못된 쓰기 습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 다 잡으면서 전체적인 구성 잘 연습하고 고득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제시문제 단서조항 항상 연습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지 말고 어떤 원리나 법칙이 적용될 때에는
상황적인 설명 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야. 지금은 필요해. 라는 것들 반드시 하나 넣고 쓸데없는 전개 과정, 단순, 이항, 정리, 사칙연산 이런 것들 생략하고 정리하면 답이 이거 돼요 해도 사칙연산 과정, 이항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 주고 싶은 채점자는 어차피 없으니까 감점 요소 아니다. 그런 것들 시간 뺏기지 말고 최대한 생략하자. 등등등등 실제 써보고 교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쓰는 것 자체도 연습이 돼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요거보다 요거. 난 수석을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실력을 확 증가시켜주진 않습니다. 합격이 간당간당했던 특정 학생을 확실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공부도 매우 중요해요. 알고 풀면 더 좋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쓰기 연습을 얼만큼 하느냐. 내가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사고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어떻게 교정하느냐. 자주 나오는 공식이나 법칙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써줄 때 고득점할 수 있는 추가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고 만들어 놓고 문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써지고 계산 실수 안 하고 필요한 말들 간략하면서도 빠지지 않게 쓰는 거. 이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붙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가 수업 듣기 전에 논술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안지 연습을 해보기 전에 똑같은 문제에서 썼을 답안지보다 향상만 돼 있다는 느낌을 어느 정도 확신 있게 받기만 해도 경쟁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논리적인 생각과 뭐 공부할 때도 원리를 막 탐구하는 그런 것들 취미 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냥 붙으라고 하고 한 명 정도 더 붙으면 어때요? 나랑 같이 붙은 신입생 있긴 있어야 되잖아. 나 혼자 붙으면 안 되잖아.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실력으로 머물러 있었을 나랑 똑같은 실력이었을 때보다 야 확실히 답안지가 나아졌어. 점수를 주고 싶은 답안지가 됐어 라고 할 느낌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정도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로도 성공이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원서를 합리적으로 제대로만 썼으면은 수시 논술 전형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게 공부 방법이고 전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거죠. 제대로 공부하고 붙으면은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답안 새로 쓰거나 공부 복습하는 것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얘는 이게 부족한데 야 이런 건 이렇게 써야지 하는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항상 이게 반복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실력 발휘 제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봅시다. 4중 슬릿이 나왔네요. 요거는 파동 문제 중에서 내가 조금 참신하게 괜찮게 예쁘게 잘 만든 문제이기도 해요. 혹시 이 문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 문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왜냐면 이게 시중에서 떠돈 적이 있어요. 없네. 대성 논술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내가 냈죠? 그래서 내가 막 써도 돼요. 자, 그러는데 자, 평범한 문제기는 해요. 여기 쭉 그 4개의 슬릿 구멍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 L만큼 거리 떨어지는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서 5점이라는 데가 이제 가장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중심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장해서 그려놔서 그렇지 사실 L 길이는 여기 DDD보다 훨씬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파동들이 갈 때 평행하게 갔다 여기서 탁 만날 거야. 그래서 중앙 가장 밝은 무늬는 지금 보기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하게 가다가 갑자기 만나는 식으로 중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각각의 4개의 파원에서의 4개의 광원에서의 거리차, 광로차 없이 만나는 데라서 그냥 밝은 무늬가 원래 나타나요. 광로차 아예 없음. 그런 다음에 이런 지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x1만큼 떨어진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여기는 굉장히 멀리 스크린이 물러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나간 파동들이 평행광선처럼 이렇게 쭉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뭐 여기 아닌데 여기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따라락 모여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 간섭 판단해봐. 광로차 생각하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파원에서 나간 것들이 여기가 가장 짧은 광로, 경로, 요거는 요만큼 더, 요건 요만큼 더, 요건 요만큼 더 이제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어두운 무늬를 찾아봐라 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 가장 어두운 무늬로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중간에 밝은 무늬 있겠지만 를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네 개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완전 상쇄될 조건을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얘하고 상쇄된다면 요 경로차가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거 단일 슬릿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자체하고 요거 자체 두 개만 서로 완벽하게 상쇄가 된다면 얘하고 얘의 광로차는 그거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쇄가 되겠다. 얘하고 얘를 가장 쉽게, 가장 짧은 경로차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광로차가 2분의 람다였으면 요거 2분의 3람다, 요거 여기에 대한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람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 광로차도 2분의 람다 나오면서 상쇄가 잘 되겠다. 그러면 잠깐 요거를 무시하고 얘들끼리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에 의한 L만큼 떨어지면서 D라는 경로에 대해서 2분의 람다의 광로차 나기 때문에 나타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지점은 이중 슬릿이었다면은 요거 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지점까지의 거리 D라는 간격에 두 광원에서 나와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올 그 X 지점까지라고 그러면은 밝은 어두운이 이중 슬릿에서 나온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밝은에서 밝은까지가 델타 X라고 표현되면은 그게 D분의 L 람다로 쓰일 때 밝은에서 어두운까지라고 그러면 2분의 써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1이 지금 말하자면은 인적 D 떨어진 것 사이에서의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될 조건을 만족을 하는 어두운 무늬 지점이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좀 잠시 후에 계산 더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번 상쇄 조건도 구해보고 싶습니다. 다음번 상쇄 조건을 여기서 어디 가고 여기서 어디 가고 여기서 어디 막 이렇게 갔더니 이 경로차가 2분의 3람다면 얘랑도 2분의 3람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상쇄되겠지라고 하려고 그러더니 잠깐만 내가 뭔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지점을 가봤더니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쭉 가. 여기에서 쭉 간 게 얘네끼리 상쇄가 돼. 이게 2분의 람다라서 상쇄가 돼. 그러면 이거는 4분의 람다 요거 이렇게 쭉 평행선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까지 경로차가 요거보다 4분의 람다 길어. 그래서 4분의 2람다, 2분의 람다야. 요곳에 대한 경로차는 4분의 3람다야. 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는 2분의 람다 차이면서 얘들끼리 상쇄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네. 그래도 완벽한 어두운 무늬 나오니까 그렇게 될 어떤 지점이 X2라고 일단은 써놓읍시다. X1, X2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가장 가까운 두 번째 가까운 나오는 요거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무늬도 있고 저런 식으로는 어두운 무늬가 있을 때 그것들 간의 위치 차이가 이게 인접한 어두운 무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아까는 단일 슬릿에서는 얘하고 상쇄 연속적으로 계속 상쇄, 완전 상쇄. 상쇄, 연속적으로 상쇄, 나는 상쇄될 짝꿍이 없네. 그러면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연쇄적으로 다음 짝짝꿍 상쇄까지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식으로 짝짝꿍 상쇄, 짝꿍 상쇄 하는 식의 풀이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로차가 2분의 3, 2분의 5람다 돼가지고 상쇄될 것들은 아마 쩍 있을 거니까 얘네들이 가장 인접한 어두운 무늬들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뒤풀이는, 뒤쪽에 계속 이어지는 풀이는 우리 해설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문제가 4중 슬릿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x1으로 내가 표현한 것에 따르면은 어떤 뭔가 중앙 밝은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야, 니네는 알아서 그냥 따라오시고 두 개 사이 간격이 스몰 d, 여기서 거리가 l, 그런 스크린상에 뭔가 어떤 밝은 무늬가 있을 때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경로 차가 2분의 람다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첫 번째 어두운 무늬의 가장 밝은 무늬부터까지의 거리라 그러면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델타 x라는 식으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과정의 설명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이런 그 슬릿에 의한 간섭무늬 풀이하는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됐다라 그러면 요거는 요거 d라고 했으니까 2d분의 l람다요. 뭐 이렇게 써야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번엔 생각하는 방식을 2d라는 거리가 떨어진 애들끼리 이거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뭐 이것만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게 2D라고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중앙 밝은 무늬가 있을 때 첫 번째 밝은 무늬라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도록 할 첫 번째 밝은 무늬를 중앙에서부터 x2만큼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쓸 때 델타 x 프라임은 2D 분의 L람다 돼야 되는데, 이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단일 슬릿이 아니라, 단일 슬릿, 밝은, 어두운, 밝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니까, 요거 중앙 밝은 무늬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은 다시 2분의 라는 걸로 써주면은 결국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중앙에서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면서 밝은에서 어두운 무늬까지의 간격은 4d분의 l람다겠구나. 요렇게 찾아줬더니 오히려 x2처럼 사용했었던 델타 x 프라임, 2분의 델타 x 프라임 이런 게 중앙 밝음에서 더 가깝기도 해요. 더 가까워져 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x1 중앙 밝은 무늬에서 문제에서 표현하는 x1 가장 가까운 어두운 무늬는 여기에 계시고요. 두 번째로 어두운 무늬는 여기에 계시겠다라고 해가지고 얘들 차이 하면은 4d분의 l람다다 이런 식으로. 발상 자체가 어려워요. 내용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려워요. 이 내용이 결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풀이법이 떠올랐으면은 설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게 끝나긴 합니다. 뒤에 해설도 매우 이렇게 간명하게 나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냥 막 쓰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쓴 개념 그런 느낌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요령으로 풀긴 한다. 지금 설명 못 알아들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복습이 여러 번 필요하고 이중 슬릿, 단일 슬릿에 관한 얘기까지 넘어가고 또 이렇게 응용이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응용 문제까지 풀어봤다 싶으면은 뭐 요 정도까지 해봤는데 뭐 다른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서 1cm, 1제곱미터의 단면 모양을 가지는 이런 일종의 광섬유라는 게 있고요. 일종의 광섬유 내지는 뭐 전반사 이용할 장치라는 게 있을 텐데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잘 휘는데 이렇게 훅 꺾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꺾을 모양에서 꺾는다기보다는 성형을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이 꺾이는 부분은 아주 예쁜 호를 따라가는 원을 모양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게 쭉 더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빛을 꽉 차게 넣어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런 빛들이 가다 보면은 완전 옆에서 봐도 괜찮죠. 이런 거 좀 지워도 괜찮죠. 입체적인 건 좀 지우고 여기서 쭉 완전 옆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꺾인 모양을 지나갈 때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매질에 대해서 공기를 만나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밀소 얘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밀도가 커서 밀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느리게 통과하는 실제 광섬유가 있고 좀 더 빠르게 가는 공기 같은 애들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부딪혔을 때 밀에서 소로 가다 보면은 전반사 인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각이 생겼을 때는 얘들이 더 작은 각도로 갔을 때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 빛이 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쏜 요 모양에 대해서 모두 전반사가 되려면이라 그랬을 때 좀 위쪽이라고 할 단면상 위쪽에서 쏜 빛은 쭉 가다 보면은 부딪힐 지점이 굉장히 완만한 접선 모양이 이렇게 나와서 큰 각도의 입사각을 만들 건데 아래쪽에서 쏜 빛 같은 경우에는 쭉 따라가다가 만난 지점에 요 전면 그리고 법선들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가 새 나갈 위험이 크죠.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온 광선 중에서 가장 밑에 깔려서 들어온 광선 여기 쭉 따라오다가 여기쯤에서 만날 애만 전반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전반사가 다 잘 일어나겠네.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접선, 법선, 각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 큰 호, 작은 호 모두 공통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통중심이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공통중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그린 다음에 법선을 그려주면 접선에 법선 그려주면 반드시 요 해당 호의 중심을 지나게 되겠다. 아유, 그림이 안 예쁘네.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라고 하는 거는 뭐 요 각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암튼 간에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외부는 공기가 됐든 진공이 됐든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 1이라고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광케이블 같은 건 굴절률이 2라고 한다면은 전반사 임계각이 얼마 나와요? 전반사 임계각이 얼마 나와요? 전반사 임계각의 사인 값이 세타 크리티컬에 대한 각도의 사인 값이 2, 1. 둘 중에 하나, 이거 하나 1이면 그냥 뭐 2분의 1이겠거나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스넬의 법칙을 또 막 유도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사인 값이 내 1보다 작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타 C 크리티컬 앵글이 임계각 30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30도네? 이게 30도네? 이렇게 하면 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은 여기 30도 해가지고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요거를 R이라고 하면서 쓰자고 그랬으니까 아 이게 30도 나와야 되는구나 직각삼각형 되겠구나 뭐 하면서 뭐 구하든 가진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긴 있어요. 요런 거는 1cm 요런 거는 1cm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요거는 전체 R 플러스 1 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하시면은 R이 1cm 나오죠? 시간 없어요. 빨리 할게요. 계속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쏴서 모두 다 통과한 것들은 어쨌든 여기로 계속 지나가고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 쏜 빛을 이제 입장을 바꿔서 광자들을 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뭐 하F 광자 하나당 에너지는 하F 또는 람다분의 하C 이렇게 나올 건데 초당 적당히 n개 한 개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n개 하게 되면은 1초당 n개였었으면은 1초당 단면을 통과하는 빛으로서의 에너지장이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 관계로 나타냈을 때 I 줄 per sec가 단면을 통과한 에너지다라고 해서 이거 변형만 해가지고 더 써주면은 뭐 그러면 뭐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도플러 거는 어떤 광원에서 광원 아니도 괜찮아요. 음원, 파원 모든 파원에서 진동수 기준입니다. 파종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진동수가 F0인 파동을 발생시켜서 쭉 퍼뜨려 놨더니 이거를 관측하는 애가 파동의 소스예요. 관측자 옵저버예요. 관측자 옵저버가 얘한테서 나온 파동이랍시고 진동수를 조사해 봤더니 야 그거 F0 아니던데 했더니 난 제대로 쐈는데 내가 측정한 건 이건데 라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그랬냐면 중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수 값은 중간 과정에서 절대 바뀌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놈 새끼가 이렇게 하면서 막 움직여. 소스의 속도 vs
관측자에도 막 움직이면서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옵저버의 속도 VO, V0가 아니에요. V5예요. 요거에서 의미는 라고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이 매질에서는 해당 파동이 물결파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다 적용됩니다. 그런 파동이 V라는 속도로 원래는 전파돼야 된다고 했을 때 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들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얘기를 할 때는 F'은 F0 곱하기 V 마이너스 플러스 VS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식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내가 요거를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만든 식이 있죠. 아유 복잡해. F0 곱하기 V 마이너스 V 소스 V 마이너스 VO 마이너스만 살려놓자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면 복호 동순도 위배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읽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해요. F0, F' 당연히 원래 관측 진동수들이고요. V, VO, VS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숫자 값을 대입을 할 때 4개 다예요. 숫자 값을 대입을 할 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대입하면은 이걸로 그냥 다 끝나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관측자한테 그 음원 파원이 관측자에 다가가는 속도면 플러스 멀어진 거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관측자 입장에서는 파원에 다가가는 속도를 플러스 멀어진 속도를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넣자라고 하는데 이거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그냥 얘들의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절대속도 V 마이너스 VS, V 마이너스 VO라고 해서 쓰면은 답이 그냥 끝나요. 풀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여기 파원이 있는데 그냥 모든 방향으로 소리가 나갈 수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자 소리 들으세요. 여기서 들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그 관측자가 등장을 해요. A, B, C, D. 자, 그냥 정상태 그냥 원래 소리는 이러한 공기 속에서는 예를 들면 350m/s로 모든 방향으로 쫙쫙 퍼져나간다고 칩시다. A는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여요. B는 왼쪽으로 20m/s로 움직여요. C는 오른쪽으로 20m/s로 움직여요. D는 뭐 왼쪽으로 30m/s로 움직여요. 그냥 막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원 자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인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F0 진동수를 내보내면 A, B, C, D는 F, A, B, C, D라는 진동수로 저기서 나한테 도달한 파동의 진동수를 관측한다라고 그런다면은 F0 곱해야 되는 숫자들이 다들 다를 거예요. 다들 다를 겁니다. 빨리 연습해 봅니다. 이걸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거 쓰면 돼요. A는 지금 스피커의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A는 얘가 낸 소리 중에 왼쪽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 자체가 내가 듣는 파동의 속도를 마이너스 350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350에서 파원의 속도, 관측자의 속도를 빼야 됩니다. 파원의 속도 뭐야? 오른쪽으로 10이죠? 플러스 10을 빼야 돼요. 여긴 뭐야? 나도 오른쪽으로 하겠죠? 플러스 10을 빼야 돼요. 답 마이너스 360분의 마이너스 360. 얘가 10m/s로 가는데 나도 10m/s로 가니까 하다 보니까 난 제대로 듣는구나. F0 곱하기 이거요. 플러스. 나는 제대로 들었네? 그랬네. 미안. 그래놓고 B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여기서 나온 소리가 왼쪽으로 전파되는 거를 포착을 했다. 마이너스 350m/s의 소리를 포착을 했다. 분모 분자 써주고 마이너스 무슨 숫자? 얘가 오른쪽으로 10, 플러스 10을 빼주고 나는 왼쪽으로 가잖아. 마이너스 20을 또 빼줘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0분의 마이너스 330 나오죠? 그렇구나. 나는 원래 소리보다 조금 낮은 음정의 소리를 듣는구나. C 빨리 합시다. C. 나는 여기서 난 소리는 절로 가는 거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소리를 들어요. 플러스 350에서 파원 관측자의 속도를 빼줄 겁니다. 파원 계속 플러스 10이죠.
오른쪽으로 오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20의 속도를 가지고 플러스 20을 빼줘야지 됩니다. 플러스 350들에서 플러스 10을 빼주니까 340분의 330 F0 그래가지고 나 약간 음정이 내려간 소리를 듣는데 얘보단 좀 덜 내려서 34분의 33 36분의 33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그러면 네가 가까워지는 속력 내가 가까워지는 속력 니는 가까워지면 나는 멀어지려고 해 뭐 이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의미는 있긴 있지만 보통 많이 쓰지만 요게 나는 되게 깔끔해서 내가 새로 정리해서 쓰고 있는 식이기는 한데 언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든 식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헷갈려서 이렇게 하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네 라고 생각해서 만든 식이긴 합니다. 아무튼 도플러 효과 이렇게 하면은 진동수를 건드린다. 파동 주제의 진동수를 건드린다. 다만 그거는 진짜 파동의 진동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파원에서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진동수와 관측자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관측해냈다고 포착했다고 주장하는 진동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겉보기 진동수는 이렇게 좀 달라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건드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대입해서 상황에다가 숫자 대입하면은 3번 논제 전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못 풀었었다면은 요 내용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이 과정은 좀 간단합니다. 도플러 효과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하느라고 좀 그냥 만들어 본 문제였다 생각하고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추가 질문인 사람 질문 더 하시고 없는 사람은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